빨리 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예, 뭐 그걸 보시면은 그건 뭐 그다음에 원 운영은 좀 종전과는 좀 예. 달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5일 날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삼십이 년 전에 48살의 보수당 후보와 36살의 진보정당 후보로 만났던 두 사람이 오늘 여야의 대표가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보수당 후보였지만 늘 진보적인 생각을 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는 미래통합당의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꺼냈는데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정청래도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이제 인사 삼아서 인사할 겸 찾아갔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죠? 30여 년 전에 인연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32년 전에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만났죠.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후보로 맞붙었는데, 네, 이해찬 대표가 근소한 4%, 4,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평민당 정치인이 당선됐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 28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정무적 판단이라며 컷오프 시켰었죠. 네. 김종인 대표에게 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십니까? 저에 관해서는 그래요. 저에 관해서는 왜? 뭐 제가 뭐 굳이 뭐 이해찬 의원을 쳐야 할 뭐 개인적인 어떠한 무슨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서 7선으로 그리고 당대표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4년여 만에 두 사람은 여야의 당대표로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은 내심 4년 난처한 전에는 내가 상황.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좀 상당히 좀 뭐 이상한데 앞으로의 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일단 이 처음 방역 체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다음 단계에 돌아가지고 이제 지난 초기에는 방역에만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이 문제를 동시각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가지고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원 문제인데 우리 저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용띠 띠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친문 패권을 청산한다 총선 앞두고 해서 이제 친노의 좌장이라는 이해찬 의원을 사실상 쳐낸 거죠. 함께 이해찬 친노 정청래. 패권으로 함께 컷오프 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리고 저하고는 악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네. 저희 당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저를 찾았어요. 그 당내 사정을 객관적으로 브리핑해달라.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브리핑도 하고 또 때때로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그것과 공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참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었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이해찬이 아니면 누구를 내세워서 세종시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총선이라는 것은 한 석이라도 많이 얻어야 어쨌든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일 텐데 그냥 컷오프 시켜놓고 그다음 그럼 누가 대안이 있었느냐.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이 또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께서도 아마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컷오프 하면 또 황당하죠. 그 이야기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저도 그 우리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불러가지고 네. 총선에 이야기가 불출마해라. 이렇게 됐죠. 불출마하라 그러더니 그 제가 대안이 있습니까? 누구를 대타로 네. 내세울 겁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당신이 데리고 오면은 무조건 공천 주겠다고 해서 네. 저도 그런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같이 아주 동병상련을 자, 느꼈습니다. 다시 예. 이제 다시 의정 활동을 돌아오셨으니까요. 네, 강력한 지지를 얻고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35조 정도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같습니다. 그중에 23조 정도는 국채 발행이고요. 네.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당합니까? 또 따져봐야죠. 예, 뭐 내일 이제 예산안이 제출된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니까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추경안 마련이.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과연 정부가 만들어낸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재원 조달 방식도 적정한 것인지 좀 더 아껴서 경기 부양을 하고 피해자 지원, 피해 계층에 지원을 하고 소비 진작을 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국회에서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서비스업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출하고 제조업까지 지금 주름살을 크게 주고 있잖아요. 수출도 두 달 연속 마이너스 20%로 기록하고 제조업 생산도 계속 이제 뭐 마이너스 6.7%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조업에 이제 대부분 다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벤더, 협력 업체들이 3차, 4차 업체가 내려가면은 이 신용 등급이 낮아가지고 신용 대출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예산을 마련해서 그 보증을 서주든가 신용 대출을 해주든가 그 해야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그 이 사슬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안이나 이런 추경안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 급할 수밖에 없죠. 그 급하게 무슨 일이 터졌으니까 급하게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준비한 항목대로 지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경제 담당할 때 보면 그 항목대로 써야 되는데 정작 그 돈을 못 쓰는 그 항목에 따라 뭐 신청받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들은 또 무슨 이유로 현장에서는 지원이 안 돼 버리면 그 예산은 몇 천억씩 그냥 쌓여버리는 네. 그런 부분을 참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제출안을 보면 이것저것 이제 야당이나 뭐 저희 당도 이제 따져 보겠죠. 근데 이제 오늘 국무회에서 확정한 안을 대체적으로 보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경, 대규모 3차 추경을 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경제가 걱정된다 하는 측면이 수치로 보여주는 것 같고 세세한 항목은 여기서 쭉 오늘 언론에 이제 기사가 나긴 났어요. 저희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3차 추경 35조 3천억 원을 하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5.3%로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해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OECD 기준에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낮은 편이다 하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정부에서 좀 이것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3차 추경은 이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3차 추경하고 저는 보나마나 또 모자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그랬을 때는 또 4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예산을 이제 내년도 편성하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4차 추경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경을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알고 좀 듣기로는 뭐 세계 여러 바이오 회사,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 포함해서 아무리 빨라봤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아무리 빨라봤자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2021년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3차 추경 35조 3천억 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뭐 예결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여야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찌어찌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로 가 계시기 때문에 저 추경안 이런 거 협상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재정 확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매우 분이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네. 부분 가지고는 여야 협조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이제 그 스탠스도 자세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세부 항목 조정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그런 대폭 감액이라든가 이런 주장은 안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적자 국채를 이제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 이제 신용 등급이라든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이 43.5%이기 때문에 45.3%. 45.3%. 그 정도 올라갈 거예요. 예. 43.5%. 43.5%. 초기에는 한 40%. 예, 예. 그래서 괜찮다 그러는데 사실 그 OECD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순수 정부 부채만 얘기하는 건 D1이고 네. D2를 보통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공기업 부채 포함해서. 예, 예. 공공기관 부채 포함해서 D2로 포함하면은 이게 50%가 넘고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 D3로 가면 이게 한 60% 벌써 됩니다. 네. 연말에. 그래서 이게 결국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월요일부터 임기 시작했는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에 가서도 이런 아주 공격적인 어젠다를 내놓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자유가 그게 자유냐 이런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시작하느냐. 우리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적에 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자유를 갖다가 맞게 갈 수 있게 해주느냐. 흔히들 얘기해서 물가 안정이다, 고용이다, 뭐 국제 수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건 다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입니다. 그럼 뭘 갖다가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 정책적인, 여러 이론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부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로부터 돈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 근본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 우리 시장 경제에서 자유가 매우 중요한 항목이죠.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그죠? 시장 경제에서 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보수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랄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근데 뭐 정치의 기본이 네. 뭐 이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의식주 해결해 주려면 돈이 풍족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저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 본령 기본을 소위 말해서 물질적 자유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미래통합당이든가 보수정당에서 여태까지 주장해온 자유와 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 기업의 자유가 우선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이제 존중돼야 된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국가부가 창출이 되고 네.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 기업의 자유를 주자는 것이지 기업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겁니다. 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사실 이제 하나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저희들 거예요. 생각도 네. 저희들도 항상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르지 않다 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보면 30년 전 낡은 노트를 가지고 강의하는 교수들을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진단과 처방은 마치 30년 전 낡은 노트를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네. 대학 교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는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이죠.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절대 빈곤에서는 많이 벗어났지 않습니까? 문제는 불평등 지수를 좀 간극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화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처방은 지금 없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해 줬죠. 3%. 네. 그러면 그것을 인하해 준 만큼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래서 해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내 유보금으로만 쌓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 경제를 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일자리를 갖게 되면 절대 빈곤, 상대 빈곤에서도 좀 해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런 것은 좀 없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분이에요. 아니 아마 법인세 올릴까요 내릴까요 하면은 내리자는 쪽 아니죠 올리자는 쪽에 그건 이야기를 앞으로 하실 모르겠어요. 거예요. 앞으로 지켜볼 일인데 네. 예를 들면 이런 양극화에 대한 문제, 불평등 지수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문제를 오히려 거론하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재건하려고 하는 비대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법인세 인하가 마치 대기업에 커다란 이익을 준 것이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경제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효과는 처음에 예상하고 달리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올림으로 인해서 해외 자본이 국내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국내 자본은 계속 해외로 이탈을 하고 있고 그런 부작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수단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이고 인하를 하면은 좀 더 회사에서 좀 자본이 좀 축적돼서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렇게 했는데 또 투자라는 것은 또 규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와 동시에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투자를 해서 반드시 또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데 대한 담보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어떤 제도가 꼭 이 제도가 대기업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그렇게 보수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진보에서 듭니다.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경제 원칙들, 그 주장들, 그 논거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 효과는 이미 네. 실효성을 자, 다했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기어이 한마디 하시는군요. 네.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옳고 그른지야 뭐 경제학의 오랜 수십 년 논쟁이죠. 그런데 그 스탠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당대표가 왼쪽에 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 계속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기본소득주의자죠.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많이들 받으셨죠. 우리 국민들의 98%가 신청한 것으로 나왔는데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구 선진국들이 전체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의 재정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한 1.5%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실제로는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의 침체나 이 위기를 막기 어렵고 의외로 지금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유발 효과가 정말 몇 배 이상 크다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자,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는 건 어때요? 기재부에서는 그런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예, 네. 뭐 공짜로 돈 주는 거 싫어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론조사하면 긍정적으로 나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은 뭐 국가 재정이 버티겠지만 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거 또 따져봐야 되고요. 네.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재정 지출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10% 되려면은 증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10% 주장은 좀 허구다.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기억나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아니 그 지금 1.5% 정부 재정출 1.5%라는데 10%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진국 10%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정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세금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금 올리는 거 싹 빼고 저런 식의 맞는 지적을 하셨는데 네, 불과 5년 전에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요. 네.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는 거 어때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는 효과 만점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분. 단기적으로는 분명하게 막혔던 네. 마치 피가 도는 것처럼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저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앵커도 이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네. 개념이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적용할 것인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네.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상황 듭니다. 보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모레 단독으로 임시회 열어서 의장단 뽑고 진짜로 이것은 그렇게 갈 겁니까?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국회법에 5월 30일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무조건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인데 보시면 7일째 되는 날이 6월 5일이라서 네, 그날 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관행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원식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행은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네. 관행 위에 있는 게 법이죠. 그래서 일단 개원식은 6월 5일 날 하고 법대로 그러고 상임위 배분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협상에 나가면 될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말꼬리 잡는 건 네. 아니고 상임위 배분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인데 의원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저는 삽바 싸움 할 때 네. 하는 말들을 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도 법대로 6월 5일 날 개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배분 문제는 좀 디테일한 것은 그 다음에 상의하면 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협상의 대상 아닌 게 그런데 뭐가 있겠습니까?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독식을 하겠다, 다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의석수에 따라서 11대 7로 약속을 하고 과거 관행을 존중하면은 6월 5일 날 개원 저도 찬성합니다. 네.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고 개헌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 네. 도대체 거대 여당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급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 의회 독재의 길로 가는 거. 이 의회 독재의 길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한 얘기예요. 그때 18대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잖아요. 그때 다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의회 독재 가는 길 아니냐. 국회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에요. 어제 저희가 그 비슷한 영상을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저녁이라도 만나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끝내면은 11월 5일 개원 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입학식을 해야 돼요. 그럼 입학식 일단 하고 반장을 누가 할 건가, 부반장을 누가 할 건가, 네. 청소반장은 누가 할 건가. 뽑아놓고 입학식 이후에 정할 문제죠. 근데 입학식 하기도 전에 반장은 누가 해야 된다, 부반장은 누가 해야 된다 하는 거 가지고 입학식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그건 아니죠. 하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반장, 부반장도 다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뽑고 지금 입학식도 가겠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동안에는 다 우유 반장까지 다 뽑아놓고 입학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민주당이 일으킨 그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다 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 고리를 끊자고요. 아니 그러면 한 예를 들어 자기들 18살 유리할 때는 고리를 끊자 그리고 불리할 때는 관행 존중하자는 게 제 민주당의 주장이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계속 과반수를 해서 그런 주장 안 하겠습니다. 민감한 이야기 하죠 뭐. 네. 최강욱 대표 어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인턴 최 대표가 있던 법무사무소의 인턴으로 한 10개월 동안 만약에 진짜 인턴이었냐 아니면 그 아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끊어진 것이냐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어제 그 공판을 저희 다녀온 기자가 직접 저희가 이제 시간대를 볼까요? 처음에 이제 오늘 제가 최강욱 대표가 오늘 열린민주당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재판을 좀 미뤄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아니 이것도 그때 피고인이 안 된다 해서 옮긴 겁니다. 다음 거 주세요. 네. 이게 국회 개원하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아니 이것도 그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비워서 오늘 한 겁니다. 제가 당대표 지위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입니까? 또 있습니까? 네. 재판에 허가해 주시면 그게 이제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이 피고인 없이 재판해도 될까요? 좀 보내도 될까요? 기자회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제 결국 끝까지 재판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야 국회의원 된 다음에 재판에 참석하는 뭐 이게 좀 콧대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물론 그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고요. 제가 이 시대 참 취재인으로서 오기 전에 직접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서 왔습니다. 또 변명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변명이 네, 아니라 대변인 역할 같은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최강욱 진짜 오시기 전에 통화를 하세요.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악의성이 많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벌떡 일어나서 재판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네.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얘기한 것을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부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네. 것이고요.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쭉 전화를 해보니까 이래요. 4월 20일 날 첫 기일이 있었고 5월 28일 날 잡으려고 그랬대요. 임기 전에. 근데 마침 지방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6월 2일로 됐대요. 근데 어제 재판은 우리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이제 검사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서증 조사였대요.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건가 말 건가 동의 부동의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였대요. 그래서 원래 기자회견을 최고위원회에서 10시로 잡아놨는데 내가 재판이 있다. 그러니까 11시로 미루자 해서 자기는 한 3, 40분이면 될 줄 알았대요. 네. 근데 부동의한 걸 가지고 검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의를 이미 한 부분은 네. 동의한 부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좀 그걸 간단하게 PT를 갈게요. 하는 네. 것이 마치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직접 최강욱 대표와 통화하신 거예요? 직접 통한 겁니다. 정청래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우리 최강욱 의원 같은 그런 신분에 서봤습니다만은 우선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갔을 때는 네. 국민들이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의 태도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오만불손했고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라 알면서 완전히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일 변경 신청은 사전에 서면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허가는 재판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첫날에 서면 조사를 하는데 증거동의 부분을 하는데 그 다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를 하나하나씩 다 이 영상에 띄워가지고 그리고 보여주면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우리 정청래 기자님의 그 취재 결과는 그 사실과 좀 부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골석 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이 골석 재판 주장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그 재판 예. 이야기 이제 뭐 해프닝이니까 또 본인은 한 또 가지만 이렇게 더 얘기하면 네, 간단하게. 네. 권성동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그래서 이 당대표 일정 겹쳐서 연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고 재판부 직권이니까. 하고 예. 이제 재판장한테 부탁하고 사정한 거지 네. 오만불손한 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강욱 대표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과정에서 아마 본인은 이게 정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에겐 가장 어떻게 보면 미운 대상이었겠죠. 이게 정말 나를 재판에 넘길 만한 대상이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인턴 그 증명서를 허위로 끊어준 거, 네, 그 혐의 그것이 이제 그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여기저기 특히 대학원에 원서를 냈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닌 이상 네. 그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도 피의자로 최근까지 무죄 판결 받으셨지만 재판도 오래 받으셨고요. 그거는 수사 기록을 봐야 되고 증거를 제가 봐야지 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이제 적절치가 않고. 그러면 유무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건이 재판에 넘어갈 건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 이목을 집중한 사건이었고 네. 또 인턴 증명서가
그 대학 입시에 네. 이제 활용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입학이 됐고 네. 그래서 그 허위 인턴 증명서가 작성이 저는 뭐 재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내 의원님이 있는데 뭐 인턴으로 누구 조카가 와서 한 서너 달 일하고 갔는데 그래서 의원실에서 인턴 증명서를 끊어줬는데 그게 허위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게 재판에 넘길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네. 저는 뭐 모든 법을 어겼을 때 다 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뭐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무혐의 처분도 할 수 있고, 뭐 권성동 검사 시절에 권성동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정식 재판에 붙여가지고 막 벌금 때리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다 뭐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저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근데 없죠. 우리는. 네. 알 수가 없죠. 근데 저 정도 사안을 가지고 재판을 붙였다 하는 것은 검찰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요. 최강욱 의원이 지금 그래서 재판에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사위를 원합니다.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수사받고 있다, 기소됐다 해가지고 의정활동 제한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자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박지원 의원님도 재판받고 할 때 법사위 있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 또 이렇게 불면 소리를 그런데 하시더군요. 평상시 얘기가 무슨 검찰 개혁하고 억울하면 검찰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소됐다 해가지고 검찰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공수처 이용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혼내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법사위에 가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아무리 너희들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을 해봐야 저 사람은 감정 때문에 저러는구나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 사람 말에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된 후에 법사위에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간단하게. 못 갈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윤미향 의원님 방에 직접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첫날도 갔고 둘째 날도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별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그래서 힘내시라고. 위로하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같은 당 의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시간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